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야기 베개. 오늘도 당신을 위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베개예요. 오늘은 처음으로 일요일 밤에 찾아뵙는데요. 이상하게 일요일 밤은 왠지 잠 못 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저도 오히려 월요일 밤보다 일요일 밤에 잠들기가 더 힘들었는데요. 혹시 오늘 그런 날이라면 이야기 베개와 함께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랄게요. 시작하기 전 중간 광고가 들어가는 위치에 대해 안내를 드릴게요. 이야기 도입 후 시작하고 제목이 나오고 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제목과 본 이야기 중간에 들어가요. 앞으로 제목이 나오면 광고가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이야기 중간에는 광고가 없으니 그때부터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일 나이 어린 기녀 사머리의 당돌한 말에 잠시 사머리를 바라보던 김판서는 바둑판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오목, 바둑, 장기까지 거의 숨쉬듯 해왔네. 아마 열알도 안 두고 내가 이길 것이네. 아, 그러신가요? 그럼 이참에 제안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나으리가 그리 잘하시는 오목을 기녀들이랑 하는데 맨정신에 하신다면 제가 불리할 것 같은데요. 오목 내기가 너무 진지할 필요도 없으니 각자 한 수씩 둘 때마다 술 한 잔씩 비우고 두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정신력도 내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제안이네. 내가 오목에는 나름 자신이 있으니 자네는 몇 수 두지도 못하고 지게 될 것이네. 과연 그럴까요? 사머리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바둑알을 들었어요. 자, 오늘 어린 기녀 사머리와 김판서 대감이 오목을 두게 되었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임금의 여자와 사는 남자.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아들 춘구와 딸 춘심이를 둔 집이 하나 있었어요. 오순도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던 집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몹쓸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린 춘구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영문도 모른 채 울었고 더 어린 춘심이는 어머니 등에 엎여 그저 눈만 껌뻑거렸다고 해요. 그렇게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고 나니 남은 건 어머니와 어린 남매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주저앉아 있을 처지가 아니었어요. 낮에는 남의 집 밭일이며 대갓집 허드렛 일을 해주고 삭을 받아왔고 밤이 되면 호롱불 앞에 앉아 삭바느질을 해서 억척스럽게 두 남매를 키웠어요. 그렇게 빠듯한 살림에도 어머니는 아들 춘구만큼은 그를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사내아이가 그를 알아야 이 팍팍한 세상에서 사람 구실을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동네 서당 훈장님을 찾아가 부탁했어요. 훈장님, 제 아들 충구가 아직 어리지만 눈치가 빠르고 총명한 아이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볼 터이니 일단 받아주십시오. 춘구는 매일 아침 일찍 서당으로 달려가 그를 익히고 낮에는 어머니를 도와 나무를 해오고 물을 길어와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했어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어요. 춘구는 어느덧 의젓한 청년이 되었고 서당에서도 춘구를 따라올 아이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문이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춘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충구야,
네 나이도 이제 찼고 훈장님 말씀으로는 네 학문이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다더구나. 이번에 한양에서 과거를 본다 하니 너도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떻겠느냐. 어머니, 올해 당장 과거 보러 가기에 노잣돈이 부족한데요. 차라리 제가 올해 돈을 좀 벌어서 내년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걱정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내 어떻게든 노잣돈을 마련해 볼 터이니 너는 그저 몸성이 다녀오려무나. 그날부터 어머니는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며 삭바느질감을 더 받아왔고 춘심이도 오라버니를 위해 약초를 캐다 팔아 몇 푼을 보탰어요.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는 커다란 주먹밥을 여러 개 뭉쳐 보자기에 정성껏 싸주며 말했어요. 충구야, 가는 길에 몸 조심하고 밥은 거르지 말거라. 사람 드문 곳에 가지 말고 큰 길로만 다니거라. 알겠지? 예, 어머니, 그리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춘구는 그렇게 어머니와 여동생의 배웅을 받으며 보따리를 짊어지고 한양길에 올랐어요. 한참을 걷고 걸어 며칠째 되던 날, 춘구는 낯선 마을 하나를 지나게 되었어요. 100여 호는 좋게 되어 보이는 꽤 큰 마을이었는데 마을 한가운데로 큰 길이 고웃게 나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을 중앙에 샘 하나가 있었고 거기서 물을 깃고 있는 처녀가 하나 있었어요. 춘구는 그 처녀를 본 순간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서 꼬움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고웁게 따은 머리며 하얀 얼굴이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여인 같았어요. 아니, 저리 고운 낭자가 이런 시골 마을에. 춘구는 넋을 잃고 그저 우두커니 서서 바라봤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이 힘들게 과거 보러 가는 노잣돈을 챙겨준 처지라 걸음을 재촉해야 할 것 같아 그냥 앞만 보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처녀가 가압자기 뒤에서 돌멩이를 춘구 쪽을 향해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춘구가 놀라 뒤를 쳐다보니 그 여인은 두 손을 들어 가볍게 2번 짝짝 박수를 쳤어요. 이어서 손가락으로 땅을 3번 콕콕콕 짚었어요. 그러고는 품속에서 작은 손거울 하나를 꺼내더니 그 거울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한번 비춰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다시 거울을 품속에 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총총히 사라져 버렸어요. 춘구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손뼉을 2번 치고 땅을 3번 짚고 그리고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다니 분명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다시 찾아갈 명분이라도 생길 것 같은데 혼자 끙끙거려 봐야 답이 나올 리 없었어요. 하지만 과거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마냥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춘구는 아쉬운 마음을 접어두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 한양길을 서둘렀어요. 첫 과거 시험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워서 춘구는 낙방을 하고 말았어요. 터덜터덜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으로 무거웠어요. 그런데 다시 그 마을 근처에 다다르자 춘구는 저도 모르게 일부러 그 샘가로 발길을 돌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의 샘가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그 낭자를 기다려보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고운 얼굴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춘구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그대로 고향집으로 돌아오니 여동생 춘심이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오라버니를 반겼어요. 오라버니, 오셨어요? 과거 시험은 어찌 되셨어요? 춘구가 말없이 고개를 젓자 뒤따라 나온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번에 낙방했다고 기죽을 것 없다. 몸성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어미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어머니, 이리해서 마련해 주신 노잣돈만 축내고 죄송해요. 그런 소리 말거라.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않느냐. 우리 충고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어미가 다 아는데. 춘심이도 옆에서 오라버니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오라버니, 다음번엔 꼭 될 거예요. 처음에 급제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그날 이후로 춘구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낮에는 남의 집 논에 나가 품을 팔고 밤이 되면 호롱불을 밝히고 다시 책을 펼쳐 들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가던 어느 날 밤, 춘구가 방 안에서 책을 펴놓고도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데 방문이 스르르응 열리며 춘심이가 감자 몇 알을 챙겨 들고 들어왔어요. 오라버니, 글 공부 안 하시고 무슨 생각하세요? 나는 오라버니가 글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고 간식 가져왔는데. 아, 춘심아 고맙다. 내가 잠시 생각에 빠졌느니라. 헌데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시는 거요? 실은 지난번 과거 보러 가던 길에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물을 깃는 낭자를 보았느니라. 그 얼굴이 어찌나 곱던지 나도 모르게 발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서서 바라보고만 있었지 뭐냐. 어머, 그래서요? 그런데 그 낭자가 나를 보더니 대뜸 손뼉을 2번 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땅을 3번 짚더니 품속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얼굴을 양쪽으로 비춰보고는 다시 거울을 넣고 물동이를 이고 후울적 가버렸단다. 그거 참 이상한 몸짓이네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그럴 리는 없을 텐데. 혹시 무슨 뜻이 담긴 신호 같은 것 아닐까요? 나도 그리 생각한다. 필시 무언가 뜻이 있는 몸짓일 텐데 아무리 곱씹어봐도 그 뜻을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구나. 그 뜻을 알아야 다시 찾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계속 머릿속에서 그 여인이 떠나질 않는구나. 여동생 춘심이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무릎을 탁 치며 화한한 얼굴로 말했어요. 오라버니,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처녀가 손뼉을 2번 친 것은 자기 나이가 20살이라는 뜻일 거예요. 또 손가락 3개를 짚어 보인 것은 그 셈에서 3번째 있는 집이 자기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꺼내 얼굴을 비춰 보여준 것은 보름달처럼 환하게 밝은 보름 안에 그 뜻을 깨닫고 찾아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 정말이냐? 듣고 보니 그럴듯하구나. 춘구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춘심이는 이내 얼굴이 살짝 어두워지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오라버니, 벌써 한 달이 후울적 지났으니 그 처녀가 정해준 보름이라는 기한은 이미 넘긴 셈이네요. 그래도 오라버니가 지금이라도 찾아가지 않으면 계속 생각날 것이니 늦었더라도 한번 꼭 다녀오세요. 그 말을 들은 춘구는 답답하게 막혀있던 속이 후련하게 풀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하여 이튿날 아침, 춘구는 어머니께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말하고 하룻밤 짐을 꾸려 서둘러 그 고을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한편 그 샘가 근처에서 물깃던 처녀 또한 춘구를 마음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춘구와 헤어진 그날부터 처녀는 지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유시임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름이 후울적 지나도록 그 산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자 처녀는 마음을 슬슬 접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춘구가 처녀가 사는 집 앞에 떡하니 도착한 게 아니겠어요? 처녀는 놀라서 말했어요. 나으리, 혹시 일전에 길 가다 눈을 마주친 그 선비님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낭자가 주신 수수께끼를 푸는데 한참이 걸려 일이 늦고 말았소. 아, 그게 좀 어려웠지요? 그럼 그때 제가 보낸 뜻을 나으리 스스로 알아내신 것입니까? 아, 그게 말이지요. 하도 어려워서 도무지 그 뜻을 풀지 못했는데 집에 돌아가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제야 알게 되었소. 아, 그러시군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답이었군요. 처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가라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처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허면 어쩌면 애초에 인연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낭자. 비록 남의 도움을 받긴 했으나 낭자를 찾고 싶은 마음만은 진심이었소. 부디 그 마음만은 헤아려 주시오. 나으리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애초 제가 처음 신호를 보냈을 때라도 따라와서 물어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춘구는 갑자기 할 말이 막혔어요. 처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돌아서며 말했어요. 나으리, 날이 저물기 전에 이만 돌아가시지요. 그렇게 말을 뱉고는 처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춘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처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애써 춘구의 얼굴을 마음에서 지워내려 했어요. 어린 마음에 춘구를 그렇게 보냈지만 마음이라는 게 지워낸다고 그리 쉽게 지워지나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어디 사는 줄도 모르는 총각을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처녀의 후회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결국 처녀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병을 앓은 채 샘가에서 춘구를 기다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눈을 감고 말았어요. 한편 춘구는 그렇게 처녀에게 마음을 거절당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낮에는 품을 팔고 밤에는 글공부를 하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춘구가 밤에 잠자리에 누우려 하면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고 방 안에 혼자 있으면 무언가 으스스한 기운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여느 때처럼 아들 방문 앞에서 말했어요. 춘구야, 밥 먹자. 어서 일어나거라. 그런데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 이상한 예감에 방문을 열어봤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불도 덮지 못하고 바닥에 널브러진 채 온몸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춘구의 모습이었어요. 눈은 반쯤 뜬 채로 초점이 없었어요. 춘구야, 춘구야.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눈 좀 떠보거라. 어미 좀 보거라. 어머니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부르자 춘구는 가안신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니? 이게 뭐가 괜찮다는 것이냐? 하지만 그 목소리는 도저히 괜찮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온갖 약을 지어다 먹였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었고 용하다는 의원을 여러 불러 진맥을 짚어보아도 다들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아들을 보다 못한 어머니는 결국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기로 소문난 단골레를 찾아 나섰어요. 단골레 안에 계시오? 방문이 스르릉 열리며 단골레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춘구 어머니는 단골레를 따라 신당으로 들어갔어요. 알록달록한 벽화 그림들과 촛불 그림자가 일렁이는 신당 안에 마주 앉자 단골레가 물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어 얘까지 걸음하셨나요? 단골래, 우리 아들이 몇 달째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목이 졸리는 것처럼 숨을 못 쉰다고 하네. 온갖 의원을 다 불러봐도 도무지 병명을 알 수가 없으니 이러다 우리 아들 명줄이 끊어질까 겁이 나서 이리 찾아왔네. 그러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단골레는 말없이 한 손으로 부채를 펼쳐 들더니 다른 한 손에 방울을 흔들며 하한참을 무언가 읊조렸어요. 이윽고 방울 소리가 잦아들자 단골레가 무거운 얼굴로 말했어요. 제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드님을 마음에 품고 죽은 처자의 넋이 저승길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다 아드님 몸에 붙은 것 같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럼 이 일을 어찌해야 하는가? 닷새 동안 큰 굿을 해야 합니다. 굿이 무르익으면 그 원혼도 굽한 소리에 정신이 팔려 잠시 집 밖으로 나올 것이니 그 틈을 타 아드님을 아무도 모르게 절로 피신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드님이 살 수 있습니다. 춘구 어머니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내 단골래 말대로 하겠네. 부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게나. 단골레는 춘구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했어요. 한 가지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아드님을 절로 보낸 뒤로 100일 동안은 그 아드님이 어디 있는지 그 누구에게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간의 공이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네. 그리하겠네. 그리하여 그날부터 집에서는 단골레의 말대로 큰 구판이 벌어졌어요. 처음 하루 이틀은 원혼이 꼬움짝도 하지 않고 춘구 곁에만 머물러 있는 듯했지만 사흘째가 되자 조금씩 구판 쪽으로 나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닷새째 되던 날, 원호는 마침내 구판 한가운데로 완전히 나와 장구 소리와 방울 소리에 흐흠뻑 취한 듯 덩실덩실 춤까지 추며 정신을 놓아버렸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단골레가 눈짓을 보내자 춘구 어머니는 제입사계 뒷문으로 춘구를 몰래 빼내어 미리 대기시켜둔 가마에 태우고는 서둘러 멀리 떨어진 절로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춘구가 무사히 떠나고 구판도 끝이 나자 단골레는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갖다 대며 춘구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00일간 춘구 도령이 있는 장소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네. 네, 그리하겠네. 고맙네. 그렇게 단골레가 떠나고 나자 원귀는 구판에서 실컷 놀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춘구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원귀는 그 자리에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도령이 어디로 간 게야. 분명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이 방에 있었거늘. 원귀는 그렇게 매일같이 춘구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방 안을 뱅뱅 맴돌며 춘구의 흔적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춘구 아버지의 기일이 돌아왔어요. 춘심이와 어머니는 춘구 없이 단둘이서 제사상을 차렸어요.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는 손길에도 왠지 모를 허전함이 묻어났어요. 제사가 다 끝나갈 무렵 춘심이가 조용히 어머니께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오라버니는 잘 계시겠죠? 그래, 잘 있겠지. 그리 믿자. 무슨 일 있으면 절에서 기별이 오겠지.
그 말을 들은 원귀는 그 즉시 몸을 일으켜 그 근방에 있는 절이란 절은 죄에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사한 저 산을 넘나들며 모든 절의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어디에서도 춘구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헤매던 원귀는 결국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산자락 아래 조그마한 암자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암자는 다름 아닌 춘구 아버지의 위패를 모셔둔 바로 그 암자였고, 춘구는 거기서 기운을 회복하고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춘구를 보자 원귀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내 낭구님. 그러면서 원귀는 가압자기 춘구에게 재빠르게 달려들려고 하는데 그때였어요. 누군가 원귀의 뒷덜미를 더없썩 낚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원귀는 그대로 꼬움짝도 하지 못한 채 그 소나기에 붙들리고 말았어요. 윽, 이게 뭐야? 감히 누가 내 뒷덜미를 잡는 것이냐? 원귀가 놀라 발버둥을 치며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나이 지긋한 사내 하나가 매서운 눈빛으로 원귀를 노려보고 서 있었어요.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오래전 세상을 떠난 춘구의 아버지였어요. 내 인연, 감히 어디라고 내 아들 곁을 얼쩡거리느냐? 네 년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 아들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냐?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년을 갈기갈기 찢어 없애버리고 말겠다. 원귀는 그 기세에 질려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어요. 춘구 아버지는 그대로 원귀의 몸뚱이를 붙잡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깊은 어둠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그대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춘구는 거짓말처럼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밤마다 시달리던 가위 눌림도, 목을 조르던 그 섬뜩한 손길도 더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춘구는 그렇게 몸을 추스른 뒤 산길을 따라 내려왔어요. 집에 도착한 춘구를 보자 어머니와 춘심이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얼싸안았어요. 오라버니, 얼굴이 벌써 이렇게 좋아지신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춘구야,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이제 다시는 그런 몹쓸 병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말거라. 예, 어머니, 이제 몸이 날아갈 듯 가뿐합니다. 걱정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끔히 병이 나아 돌아오자 춘구 어머니는 곧바로 정성껏 떡을 쪄서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며 기쁨을 함께했고, 그중 가장 크고 예쁜 떡을 따로 챙겨 들고 단골레를 찾아갔어요. 단골레, 안에 계시는가? 내 아들이 말끔히 나와서 내 신세도 갚을 겸 미리 찾아왔네. 단골레는 반갑게 문을 열며 웃음을 지었어요.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간 마님께서 정성을 다하셔서 나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한참을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단골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마님, 한 가지 더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원호는 완전히 떠났으나 춘구도령에게 맞는 여인을 만나지 않으면 여자가 죽거나 춘구도령이 시름시름 앓다 죽거나 할 것입니다. 그게 대체 어떤 여인을 말하는 겐가? 단골레는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더니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마지못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양의 기운을 받은 여인을 얻어야 그 기운이 풀릴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아니라면 차라리 아예 속세를 떠나 승려가 되는 것이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강력한 양의 기운을 받은 여인이 누구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임금의 여인입니다.
임금님의 여인이라고? 자네 어찌 그런 무서운 말을 입에 담는가? 임금의 여인을 탐한 자는 바로 죽는 게 아닌가? 그렇지요. 허나 그렇지 않으면 춘구도련님은 혼자 스님처럼 사시던가. 아님 저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도련님 아니면 며느님이 죽게 될 것이옵니다. 너무 놀라 얼떨떨한 채로 집으로 돌아온 춘구 어머니는 방 안에 앉아 근심 가득한 얼굴로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 모습을 본 춘구가 걱정스레 다가와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안색이 몹시 어두우십니다. 아무 일 없다. 너는 어서 네 방으로 가서 글 공부하거라. 어머니, 아까 전까지만 해도 기분 좋게 떡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셨는데 갑자기 얼굴이 좋지 않으십니다. 어머니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단골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춘구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힘주어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승려가 될 때 되더라도 한번 왕의 여인을 가져보겠습니다. 안 되면 승려가 될게요. 허니,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안 된다. 임금님의 여인을 손대다가 자칫 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야. 그런 위험한 일은 절대 안 된다. 어머니, 저도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평생 속세를 등지고 살기보다는 한 번쯤 부딪혀보고 싶습니다. 춘구는 그렇게 다시 한번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짐을 꾸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나섰어요. 한양에 도착한 춘구는 막상 궁궐 앞에 서고 보니 대체 어떻게 임금님의 여인을 만나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저 궁궐 담장을 따라 이리저리 걸으며 궁리를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해가 떴을 때부터 궁궐 주변을 걷기 시작한 걸음이 어느덧 해가 뉘어언뉘어 저물도록 이어졌어요. 그래도 별다른 방도를 찾지 못한 춘구는 답답한 마음에 밤이 되도록 궁궐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때 궁궐 담장 근처를 지나던 춘구는 우연히 담 너머에서 궁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곤거리며 논의는 모습을 엿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춘구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꼭 중전마마 같은 지엄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무술이 역시 엄연히 왕의 여인이 아니겠는가? 이 넓은 궐 안에 수많은 무술이가 있을 터인데 그중 하나쯤 없어진다 한들 누가 그리 티가 나겠는가? 춘구는 그 순간 어떻게든 궁녀 한 명을 궐 밖으로 끌어내야겠다는 생각에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다짜고짜 담을 넘어가 궁녀를 붙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무작정 말을 걸었다가는 괴한으로 몰려 붙잡히기 십상이었어요. 한참을 궁리하던 춘구는 문득 자신이 서당에서 갈고 닦은 글재주를 떠올렸어요. 그리하여 춘구는 담장 아래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 낮은 목소리로 시한수를 읊기 시작했어요. 달빛도 저리 고운데 임은 어디 계신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이 마음을 누가 알까? 그 식구가 밤공기를 타고 담장 너머로 은은히 퍼져나갔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담장 안쪽에서 어여쁜 목소리로 답시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춘구는 그 답시를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담장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재주에 감탄하며 조심스레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궁녀는 담 너머로 살며시 얼굴을 내밀었고 춘구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말을 건넸어요. 그대는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 밤중에 홀로 나와 계십니까? 저는 이 근방에서 그저 잔심부름을 하는 나인입니다. 나으리는 어찌 이 밤에 궁궐 담장 아래를 서성이고 계십니까?
저는 그저 밤 산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담을 사이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궁녀도 평소 거란의 갑갑한 생활에 지쳐 있던 터라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어요. 새벽동이 떠오르자 나인이 말했어요. 나으리, 밤이 너무 깊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각에 다시 이 자리로 오시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후로 춘구는 매일 밤 같은 시각, 같은 자리를 찾아갔고 그때마다 궁녀도 어김없이 담장 아래로 나와 춘구를 만나 시간을 보냈어요.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그 자리에 나란히 누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 임금님께서 하루의 정무를 다 마치시고 궁궐안을 홀로 한 바퀴 거닐고 싶어 하셨어요. 임금님은 곁을 지키던 내관에게 조용히 일렀어요. 오늘 밤은 과인이 홀로 고란을 좀 거닐고 싶구나. 너희들은 잠시 물러가 있거라. 전하, 아니 되옵니다. 야심한 밤에 어찌 호의도 없이 홀로 거니신단 말씀이옵니까? 부디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괜찮다. 궐안인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 잠시 혼자 있고 싶으니 그리할 거라. 몇 번의 실랑이 끝에 내관은 결국 임금님의 뜻을 꺾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그림자처럼 뒤를 따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러언저런 생각에 잠겨 산책하던 임금님은 궁궐 담벼락 아래 나란히 잠든 젊은 사내와 나인의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어요. 임금님의 머릿속에 문득 아주 오래전 처음 중전을 만났던 그 풋풋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 나도 저러했었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그저 사람 하나로 가슴이 벅찼던 시절이 있었거늘. 임금님은 잠시 옛 생각에 잠겨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다 문득 장난기가 발동한 임금님은 소매 속에서 고웁게 수놓아진 비단 손수건 하나를 꺼내어 살며시 두 사람 곁에 내려놓고는 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려 자리를 떠났어요. 얼마 뒤 잠에서 깬 궁녀는 곁에 놓인 낯선 비단 손수건을 발견하고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어요.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그리 놀라시오? 그게 아니라 이 손수건을 보십시오. 이 수건이 어떻길래 그리 놀라는 것이요? 이것은 필시 임금님께서 다녀가시며 남기고 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건 임금님만 쓰실 수 있는 손수건입니다. 궁녀와 사사로이 만난 죄를 지었으니 이제 중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대체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이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죄입니다요. 그 말에 궁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춘구는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결국 마음을 정한 듯 무겁게 말을 꺼냈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죄를 숨기는 것보다는 스스로 사실을 아뢰는 편이 낫겠소. 내 이대로 관아에 가서 자수하겠소. 그리하면 죄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지도 모르오. 아니 됩니다. 자수하면 목숨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몸을 피하시지요. 아니요. 이 일이 언젠가는 밝혀질 터 숨어 다니다 붙잡히느니 떳떳하게 아뢰는 것이 낫소. 그러니 낭자는 아무 걱정 마시오. 내 죽을 때 죽더라도 절대로 그대를 밝히지는 않겠소. 춘구는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날이 밝자마자 곧장 가까운 관아로 향했어요. 관아에 들어선 춘구는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황당한 관아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는 대관절 여기에 무슨 일로 온 것이냐? 소인, 아랠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소인이 고란의 한나인과 만나 함께 밤을 보낸 죄를 지었으니 부디 그 죄를 물어주십시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 여인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것만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오롯이 소인 혼자만의 것이니 부디 소인에게만 벌을 내려주십시오. 춘구가 끝까지 궁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버티자 관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곤혹스러워했어요. 이거 참 난감하게 되었네. 아직 어명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이 사내가 제 발로 찾아와 임금님의 여인을 범했다 자백을 하니 이를 어찌해야 된단 말인가? 그러게 말일세. 게다가 정작 전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지 않은가? 괜히 우리가 이 일을 크게 벌였다가 긁어부스럼 만드는 게 아닌가 몰라. 그렇다고 괜찮으니 우리 선에서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난처하구먼. 하한참을 궁리하던 관리들은 결국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맞추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니 일단 위에 그대로 보거나 올리세. 윗전에서 알아서 명을 내리시겠지. 그래, 그게 낫겠네. 우리끼리 여기서 이야기해봐야 시간만 충나니 얼른 문서 작성해서 올리고 그냥 퇴청이나 하세. 그렇게 춘구의 일은 그대로 문서에 담겨 궐로 보고가 되었고 마침내 조정에서는 대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을 두고 심각한 논의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대신들 사이에서 아직 나이가 젊은 김판 서대감이 앞으로 성큼성큼 나서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국법은 국법입니다. 마땅히 법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흠칫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쩌다가 실수이고 다시 그러지는 않을 것이니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는 건 어떻겠는가. 요즘 비도 안 오고 가뭄이 심한데 이럴수록 좋은 일을 해야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거 아닌가. 전하, 사람은 사람의 도와 예를 행해야 하옵니다. 백성된 자가 감히 전하의 여인을 탐하는 것은 마땅히 벌해야 하옵니다. 그 말에 임금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임금님은 하한참의 침묵 끝에 무겁게 판결을 내려 춘구를 먼 곳에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처리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귀양길인데 포졸 한 명만 덜렁 배치된 참으로 초라한 행렬이었어요.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어요. 아니, 저게 무슨 귀양길이라고 저리 초라해? 포졸 한 명이랑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야. 저래봬도 저 사내가 임금의 여인을 탐했다는데? 뭐라고? 생긴 거 같지 않게 여자는 통 크게 만났네 그려? 그래도 저렇게 귀양 보내는 것 보면 그저 그런 무수리를 만났겠지. 안 그랬으면 저렇게 초라하게 귀양 보내지 않았을 게야. 맞네 맞아. 그렇게 안 탐나는 무술이라면 그냥 차라리 집에다 귀양을 보내는 게 낫지. 구찮게 뭔 일이야. 그나저나 저 포졸이 무슨 죄야. 저 시답자는 사내 하나 멀리까지 끌고 가려니 괜히 피곤하게 생겼구먼. 그러니까 말일세. 그리 대단한 사건도 아니고 인물도 아닌 듯한데 우리 그냥 관심 끄세. 사람들은 그렇게 한마디씩 쑥덕거리면서도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제 갈 길을 갔어요. 한편 임금님은 마음 한편으로 그 두 젊은 남녀가 못내 안타까웠어요. 밤이 깊어 홀로 침전에 누워서도 임금님의 머릿속에서는 그 일이 좀처럼 떠나질 않았어요. 임금이 되어서 한 명이라도 더 짝을 지어 혼인시켜야 마땅한 것이거늘 궁녀라는 이유로 이리 혼인도 못하게 막고 순박한 총각과의 인연을 이리 매정하게 끊어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김판서가 절이 나서서 깐깐하게 구니 내 뭐라 말도 못하겠구나. 임금님은 국법을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어 밤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때마침 그 무렵 청나라에서 사신이 조선으로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사신 일행은 의주를 거쳐 평양에서 만나 나랏일을 협의하기로 했어요. 임금님은 대쪽 같은 김판서를 사신 영접의 책임자로 임명하여 청나라 사신단을 맞이하도록 하였어요. 임금님은 아끼는 부채를 건네며 당부했어요. 이 부채는 조선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 귀한 부채일세. 김판서 그대가 이 부채를 가지고 가서 조선을 대신하여 사신을 잘 맞이해 주시게. 신, 전하의 명 받잡겠나이다. 임금님은 김판서를 보내면서 따로 평양감사에게도 은미일이 서찰을 보내 명을 내렸어요. 이번에 청나라 사신을 영접하러 가는 김판서의 절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시험해 보고자 하네. 평양감사 자네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김판서의 마음을 흔들어 보도록 하게. 내가 김판서에게 특별히 하사한 조선의 지도가 그려진 그 부채를 손에 넣는다면 내 이 일을 성사시킨 평양감사 자네에게도 후한 상을 내리도록 하겠네. 임금님의 은밀한 어명을 받은 평양감사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임금님의 어명이라 이참에 어명을 성공시켜 나도 제대로 출세를 한번 해봐야겠구나. 그리하여 평양감사는 곧바로 평양일대에 이름난 기녀란 기녀는 죄에다 불러 모으게 했어요. 관아마당에 곱게 단장한 기녀들이 줄지어 늘어서자 평양감사는 직접 한 명 한 명을 차한찬히 훑어보며 그 중에서도 자태와 재주가 빼어난 20-30명의 기녀를 따로 추려 앞으로 불러 모았어요. 며칠 후 한양에서 김판서 대감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너희들 중 누구든 그분의 마음을 흔들어 정표로 부채 하나를 받아오도록 하거라. 조선의 지도가 그려진 그 부채를 얻어오는 기녀에게는 내 평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방을 하나 차려줄 것이다. 그 말에 마당에 모인 기녀들 사이에서 술렁술렁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어머, 기방을 차려준다고? 이야말로 대박인데. 이참에 나도 팔자 한번 고쳐볼까. 그깟 사내 하나 마음 흔드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언니는 지난번 그 상단 나으리도 못 흔들어 놓고 무슨 큰 소리예요? 야, 내가 그때 술을 너무 한 번에 마셔서 빨리 취해서 그래. 내가 작정하고 꼬시면 못 꼬실 사내가 없다고. 기녀들이 저마다 눈을 반짝이며 옥신각신하는 그 틈에서 이제 마악 기적의 이름을 올린 젊은 사머리가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그래, 이왕 기녀가 되기로 마음먹은 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기회를 잡아서 내 팔자를 고쳐야겠다. 언제까지 위에 있는 언니들 눈치나 보며 빨래나 하면서 뒤치다꺼리 할 것이야? 인생 한 방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마침내 중국 사신단과 한양에서 온 조선 관리 일행이 평양 관아에 당도했어요. 한양에서 온 관리들 중에서도 가장 위풍당당한 김판서 대감의 모습이 보였어요. 바한 듯한 이목구비에 꼿꼿한 자세가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그 모습을 저 멀리에서 지켜보던 평양 기생들은 저마다 감탄을 늘어놓았어요. 어머, 저분이 그 김판서 대감이신가 보다. 어쩜 저리 잘생기셨을꼬. 체격도 늠름하시고 말 위에 앉은 자태부터가 남다르네. 평양감사님 명이고 모고를 떠나서 나도 저런 사내 한번 제대로 잡아서 팔자 좀 고쳐보고 싶구먼. 그날 저녁 평양 관아에서는 화려한 연회가 열렸어요. 평양 기생들이 고운 자태로 술을 따르고
청나라 사신들과 한양에서 온 관리들이 모두 웃음꽃을 피우며 술자리를 함께 했어요. 겉으로는 청나라 사신단을 극진히 대접하는 자리처럼 보여도 기녀들의 마음속은 오로지 김판서 한 사람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하지만 김판서는 그 모든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꼿꼿한 자세로 술잔만 정중히 받을 뿐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첫날 연애는 기녀들의 노력에도 별다른 소득 없이 그대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튿날 아침 기녀들은 다시 연애를 준비하며 저마다 고급게 옷을 갈아입고 분단장의 여느 때보다 더욱 정성을 기울였어요. 거울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화장을 분주히 하면서 화제는 온통 김판서대감 이야기뿐이었어요. 어제는 정말이지 도무지 틈을 안 주시더라. 술도 마시는 척만 하시고 그냥 사신단들만 집중하시던데. 그러게 말이야. 저런 분은 대체 무엇으로 마음을 흔들어야 할지 모르겠네. 그때 기녀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네, 어디서 들었는데 김판서 나으리는 장기와 바둑을 매우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장기와 바둑? 그 재미없는 것을 뭐하러 좋아하실꼬? 장기와 바둑으로 이기기엔 어려우니 차라리 오목을 하자고 해볼까? 오목으로는 해볼만 하잖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이기면 부채를 달라고 해보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사내가 한 입으로 두 말하겠어? 맞아. 김판서 나으리를 꼬실 수 없다면 오목내기로 그 부채를 뺏어보자. 기녀들은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소곤소곤 작전을 짜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둘째 날, 사신단 연회가 그런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양감사는 정작 임금님이 은미일이 내리신 금영이 도무지 성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연회가 한창 무르익고 다들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자 기녀 하나가 배시시 웃으며 자리에서 제안을 했어요. 나으리들, 저희와 술도 이만큼 취했는데 이참에 재미있는 내기나 하나 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어떤 내기를 말하는 건가? 나으리들의 품격도 있으시니 오목내기가 어떠하실는지요? 오목이라. 그거야 어려울 것이 없지. 오목이야 우리들이 어릴 적부터 하도 두어서 눈 감고도 두는 판인데. 헌데 자네들은 이 내기에서 지면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저희가 지면 옷을 하나씩 벗을 것이고 반대로 저희가 이기면 나으리들께서 저희 소원 하나씩을 들어주시지요. 거참 재미있는 제안이로구먼. 좋네, 그리 해보세. 청나라 사신들과 한양에서 온 관리들은 그 오목내기가 여간 흥미로운 게 아니어서 다들 술잔을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어요. 기녀들이 하나둘 나서서 사신들과 판을 벌였는데 결과는 기녀들 쪽에서 주울줄이 지는 판이었어요. 그렇게 한 판 두 판 지고 나니 어느새 여기저기서 저고리를 벗고 앉아 있는 기녀들의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때 뒤편에 앉아 있던 가장 어린 신참 기생 사머리가 손을 버언쩍 들며 나섰어요. 하면 제가 언니들을 대신하여 오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수장이신 김판서 나으리와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좌중이 술렁였어요. 그때까지 조요옹이 한쪽에 앉아 청나라 사신들을 챙기느라 내기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김판서가 어린 기녀 사머리의 당돌한 말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어요. 잠시 사머리를 바라보던 김판서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바둑판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오목, 바둑, 장기까지 거의 숨쉬듯 해왔네. 아마 열알도 안 두고 내가 이길 것이네. 아, 그러신가요?
그럼 이참에 제안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나으리가 그리 잘하시는 오목을 기녀들이랑 하는데 맨정신에 하신다면 제가 불리할 것 같은데요. 오목 내기가 너무 진지할 필요도 없으니 각자 한 수씩 둘 때마다 술 한 잔씩 비우고 두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정신력도 내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제안이네. 내가 오목에는 나름 자신이 있으니 자네는 몇 잔 마시지도 못하고 그 저고리를 벗게 될 것이네. 과연 그럴까요? 사머리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첫 술을 두었어요. 김판서가 한 술을 두면 사머리도 지체 없이 곧바로 응수했고 모두의 예상과 달리 승부가 나지 않을 만큼 막상막하의 실력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청나라 사신들과 기녀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오목판 주위로 몰려들며 흥미진진하게 구경했어요. 오호, 이거 진짜 팽팽한 걸. 기녀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사신단 일행들은 취기가 올라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고 연회장에는 어느새 김판서와 사머리가 오목판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어느새 술 한 동이를 다 마시고 정말로 정신력으로 오목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사머리는 가압자기 손부채질을 몇 번 하더니 옷고름을 살며시 풀며 말했어요. 아이고, 취하기도 하고 오목을 너무 집중해서 그런지 너무 덥네요. 나으리, 이만큼 뒀으니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그러신가. 그러면 좀 쉬었다 하세. 김판서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슬쩍 풀어헤쳐진 사머리의 옷고름 사이로 드러난 사머리의 속살에 자신도 모르게 눈길이 갔어요. 사머리는 그런 김판서의 눈빛을 놓치지 않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으리, 이리 오래 앉아 오목만 두시느라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잠시 자리에 누워 편히 쉬시지요. 나는 괜찮네. 아이 참, 사양치 마시고요. 잠깐이면 됩니다. 김판서는 몇 번을 사양하다가 결국 못 이기는 처억 사머리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술 기운이 반, 사머리의 부드러운 손길과 고운 미색이 반이었어요. 그렇게 김판서의 마음은 홀라당 무너져 내렸고 결국 두 사람은 잠깐 쉬려고 했는데 그냥 자게 되어버렸지 뭐예요? 이튿날 아침 김판서의 품속에서 일어난 사머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으리처럼 멋있는 분은 저 같은 천한기생을 곧 잊으시겠지요? 저 같은 기녀야 언제든 잊혀지는 사람들이지요. 나으리가 떠나시면 저는 어찌 이 마음을 달래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김판서는 그런 사머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사머라, 비록 하룻밤의 인연이지만 나는 나와 정을 통한 사람을 쉽게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그렇다면 저를 잊지 않으신다는 마음에 증표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래, 좋다.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말해보거라.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거라. 내 뭐든지 주마. 아, 내 글솜씨가 그리 나쁘지 않으니 너를 위해 시 한 수 써주면 어떻겠느냐? 그러자 사머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 같은 기생이 글을 가자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글보다 늘 몸에 지니고 계신 나으리의 그 부채를 받고 싶습니다. 대나무처럼 굳은 절개와 깨끗한 마음을 그 부채에 담아주시면 저는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김판서는 그 말에 순간 멈칫했어요. 그 부채가 다름 아닌 임금님께서 손수하사하신 물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무엇이든 들어주겠노라 약속을 한 마당에 이제 와서 말을 뒤집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김판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소중히 품고 있던 그 부채를 사머리의 손에 건네주고 말았어요. 사머리는 그 부채를 받아드는 순간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튿날 김판서는 청나라 사신단을 이끌고 다시 한양으로 길을 나서려는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영 찜찜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채는 그리 쉽게 내어줄 물건이 아니었는데 내 어찌 그런 경솔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김판서는 결국 출발을 미루고 고민 끝에 다시 사머리가 있는 기방으로 걸음을 돌렸어요. 사머라, 내 다시 생각해보니 그 부채는 아무래도 돌려받아야겠구나. 그것은 전하께서 친히 하사하신 귀한 물건이니 부디 다시 내어주려무나. 나으리, 어제는 마음의 증표라 하시며 손수 건네주시더니 이제 와서 물리시는 겁니까? 소녀, 이미 나으리의 진심이라 여기고 소중히 품었는데 이리 매정하게 도로 달라 하시니 참으로 야속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정이 있어 그러네. 내 다른 것으로 후하게 갚아줄 터이니 부디 그 부채만은 돌려다오. 못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제 것이고 제 순정입니다. 사머리는 그렇게 딱 잘라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걸어나가 버렸어요. 김판서는 다급한 마음에 사머리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사머라, 제발 부탁이다. 이 일이 잘못되면 내 목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이야. 부디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다오. 내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함세. 하지만 사머리는 야멸차게 뿌리치며 문 밖으로 나가버렸고 김판서는 결국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부채를 돌려받지 못한 채 김판서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오르고 말았어요. 한편 사머리는 곧장 평양감사 앞으로 나아가 품속에서 그 부채를 꺼내 화학 펼쳐 보였어요. 조선 팔도의 지도가 선명하게 그려진 부채를 보는 순간 평양감사는 입이 귀에 걸릴 듯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오, 이것이 바로 그 부채가 아니냐. 사머리 네가 해내었구나. 소녀, 감사님의 명대로 이리 부채를 손에 넣었습니다. 과연 너는 조선 최고의 기녀로다. 내 약속한 대로 평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방을 너에게 차려주마. 이제부터 너는 이 평양 바닥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귀한 기녀이다. 사머리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기쁨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평양감사는 조요옹이 붓을 들어 임금님께 올리는 서찰을 썼어요. 전하, 신평양감사 아뢰옵니다. 김판서의 절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결국은 사람의 마음인지라 미색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사옵니다. 신이 명하신 대로 기녀를 시켜 그 부채를 손에 넣었사오니 전하의 은밀한 명을 이루었음을 아뢰옵니다. 서찰을 읽고 부채를 확인한 임금님은 뭔가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잡았다 요놈. 그리 고고한 척하더니 김판서도 사내였구나. 그것도 모르고 김판서는 한양의 걸로 돌아왔어요. 임금님은 청나라 사신단을 잘 챙기고 온 수장인 김판서를 조요옹이 불러 공로를 치하하기로 하였어요. 임금님이 김판서에게 술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 김판서, 이번에 수고가 많았소. 내 술 한 잔 받으시오. 김판서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술잔을 받으려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임금님이 아닌 듯한 향내가 점점 나더니 살짝 고개를 들어보니 술병을 기울이는 손길이 임금님이 아닌 여인의 손이었지 뭐예요? 김판서는 살짝 눈만 들어서 보니 세상에 술을 따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평양에서 만났던 바로 그 기생 사머리였어요. 김판서의 눈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놀라는 모습을 보자
옆에서 지켜보던 임금님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김판서, 너무 놀라지 마시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번 하사한 내 부채 갖고 있어. 네, 너무 궁금하오. 아, 그게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자 사머리가 미소를 쎄앵긋 지으며 소매자락에서 그 부채를 꺼내어 확 펼쳐 김판서 바하로 앞에서 살랑살랑 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김판서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엎드리며 말했어요. 전하, 소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복의 김판서, 겨우 부채 하나 가지고 무슨 죽을 일이요. 세상 천지의 끝까지 소신대로 법대로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소.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사람의 마음이 어찌 사람 마음대로 되겠소. 그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무슨 부탁이십니까, 전하? 일전에 귀양간 그 젊은 사내와 궁녀를 이제 풀어주시게. 그들 역시 그저 사람의 마음을 따랐을 뿐인 가엾은 백성일세. 아, 그때 그 일을 말씀하십니까, 전하? 소신이 생각이 짧았사옵니다. 이제야 전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겠나이다. 전하의 뜻을 받잡겠나이다. 그리하여 춘구와 궁녀는 마침내 사면을 받아 귀양살이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던 고향 고을로 함께 돌아와 부부의 연을 맺고 오순도순 살림을 차렸어요. 임금님은 그 후로도 남몰래 사람을 보내 혼인 선물로 은자를 조금 하사했고 춘구는 그 돈으로 작은 밭 하나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틈틈이 그간 갈고 닦은 글재주를 살려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며 아내와 알콩달콩 정겨운 나날을 보냈어요. 춘구는 아이들을 가르치다가도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니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장차 커서 임금님을 모시며 이 나라를 크고 부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느니라. 군신의 도리는 효만큼 중요하니라. 장차 니들이 모시려는 그 임금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잘 모르는데요. 임금님은 말이야. 백성의 실수도 너그러이 감싸주고 다 품어주시는 어진 임금님이시니라. 너희들도 장차 커서 그런 어진 임금님을 잘 보필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네, 훈장님 그리하겠습니다. 춘구는 그렇게 틈만 나면 아이들 앞에서 임금님을 칭찬하며 글을 가르쳤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들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어요. 춘구 어머니 역시 아들이 정말로 임금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아들 춘구는 단명할 일도 없고 승려가 될 일도 없었으니까요. 춘구는 그 후로도 평생 임금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임금님의 어질고 따뜻한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하며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항상 부족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이야기 베개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포근한 밤, 고운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